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제9강 외부성의 문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 파트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부터 나가겠는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오염 총량제 퍼밋이라고 그러죠. 탄소 배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죠. 이제 외부성 중에서도 오염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염 공해, 이것이 전체 총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전체 총량이 배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염 총량제고요. 탄소, 특히 CO2, CO 계열의 탄소들이 배출되는 것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탄소 배출권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시사 상식 사전에 보면은 수질 오염 총량제가 대부분인데요. 일정한 이 강에 흘러가는 수질 오염 양을 지자체별로 할당하는 것이죠. 이 이상을 보내면 지자체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오염 총량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게 하천 관리를, 물론 큰 강은, 큰 4대 강하고 하는 국가하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이라고 붙여져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물에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총량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오염 총량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오염량이 이렇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를 해보자 하고 만들어낸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의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 세계의 이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오염 총량, 지금 프레온 가스니 탄소가 올라가서 지구 상층권의 오존층을 뚫어버리고 이게 직접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외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염 총량제죠. 오염 총량제 중에 탄소 총량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정하고, 누구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느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돌리고 싶으면 공장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탄소 배출권보다 더 큰 사람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공장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우리는 탄소 배출권 1년에 100톤 배출할 수 있어, 이런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걸 살펴보면 emission trading or cap and trade, 전체 총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출권을 가지고 trade, 서로 거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market-based approach to controlling pollution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for achieving reductions in the emission of pollutant. 그래서 전 세계의 탄소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에서 그 배출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 시장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그래프는 전 세계의 그 CO2를 배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요 나라죠, 요 나라. 옛날엔 적었는데, 옛날부터 제일 많은 나라는 이게 어딘지 알아요? 몇 미터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근데 최근에 경제 발전하면서 쭉 늘어난 나라가 여기 뭐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한번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전 세계 이제 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30%를 중국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15%, 유럽, 인도도 단일 국가는 굉장히 많죠. 7%, 러시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권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을 맺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나라는 이 두 나라거든요. 차이나랑 미국인데,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세먼지 중국놈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되지 않도록 굴뚝 꼭대기다마다 완전
그 탄소가 완전히 그 탈 수 있는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것들을 완전 연소 장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다 돈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세계 탑2인데. 그래서 이걸 영어로 살펴보면 climate policy, 기후 정책에 있어서 cap, 총량을 정하는 것, 모자를 딱 씌우는 거죠. 더 이상 못 가게. 이걸 cap이라고 합니다. cap and trade, 총량을 정하고 나머지 배출권을 트레이딩 하게 만드는 것이 이 탄소 배출권, 다른 말로 cap and trade라고 부른다. 여기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든가 글로벌 워밍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제는 뭐 공유주의 비극 그래가지고 비극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함께 좀 쓰고자 하는 물건들을 잘 관리할 수는 없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 사람보다 먼저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코우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우즈 이 법경제학, 계약경제학 이쪽으로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이 Law and Economics, 법과 경제에서 서로 간에 그 정부가 개입해서 너는 뭐해 이렇게 지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해와 이익과 손해를 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예를 들면 물이 흘러가는데 상류 지역의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면 하류 지역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물을 더럽힌 사람 때문에 하류 지역에 피해를 보니까 하류 지역 사람들이 상류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네 깨끗한 물을 보내라. 그러면 상류 지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보내려면 우리 먹고 살고 뭘로 먹고 사냐? 우리 식당도 해야 되고 공장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류 지역 사람들이 상류 지역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 내가 1년에 얼마씩 니네들한테 줄 테니까 그 대신 물을 깨끗하게 내려보내라.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발적 협상, 코우즈의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우즈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Economic Efficiency of Economic Allocation, Outcome in Present Externality, 이런 외부성을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비용의 문제를 서로 간에 함께 모여서 해결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코우즈의 정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이 코우즈의 정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어떤 이론적인 걸 이제 또 발전시킨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 여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렇게 어떤 공유제가 잘 관리될 수 있는 디자인 원리가 있다. 8개의 디자인 원리로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여기는 누구 거, 여기는 누구,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치 조직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모두가 참여해서, 이 공동체 경제,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경제가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함께 쓰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중앙정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징벌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8가지 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것이 돌아가려면 이 공동체의 유닛이 크면 안 돼요.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마을 정도의 단위로 이렇게 작은 공동체 단위가 되어야 하고, 각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전체 참여자가 함께 투표를 해야 되고,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칙들이 있거든요. 제가 공동체 생활을 실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1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엘리너 오스트롬이 전 세계의 공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사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들을 한번 검토해서 책으로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유지가 비극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 가보면 공유지가 pleasure,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유지가 있어서 우리는 좋아. 우리는 이 함께 쓰는 공원이 있어서 좋아. 그리고 공원도 깨끗하게 관리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원칙들을 설명한 것이 엘린 오스트롬의 8 Design Principle to Handle Common Pool Resources. 이게 Common Pool Resource라고 하는 게 아까 commons 이야기, 공유제, 함께 쓰는 물건인데,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fishery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CPR, Common Pool Resourc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인터넷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유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제로 이기적 이타성은 불가능할까?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어떤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인간은 self-interested, 이기적인 selfish한 존재라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원샷 게임을 할 땐, 반복 게임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일 때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게임을 할 때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 실제로 인간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악설, 성선설, 백지설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보면은 성악설이고, 이타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선설이잖아요. 그래서 egoistic altruism,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심리학적 용어로 타인의, 내가 아닌 타인의 안녕이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이타. 쟤는 이타적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이타적인 인간은 우리 학교를 실질적으로 세우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남대학교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타성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물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상을 주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존경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옛날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었습니다. 마을 가운데에 펌프가 있어서 이 펌프에 물을 이렇게 하면은 수도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물이 마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함께 마시고 그랬는데 그 물을 뽑아 올리려면 이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정도 펌프에 물을 부어야 돼요. 이 물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마중물, 펌핑 와터. 그걸 넣고 그 다음에 펌핑질을 해야 이 물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착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착한 마음들을 펌프질해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펌핑, 착한 마음이 올라오기보다는 모두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런 이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트루이즘이라고 하는 이타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 The principle of moral practice concern for happiness of other human being. 그러니까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볼 때는 다른 생명체, 동물들, 식물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사는 생태계를 생각해서 서로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의 이익을,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행태가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 천국의 비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아요. 밥상이 차려진 게 똑같은데 젓가락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에 가면 긴 젓가락으로 지 입에 넣으려고, 이기적인 거죠.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먹고 다 빼짝 말라 죽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 마음이 상대방 앞에 있는 입속에 넣어준대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도 맞는데, 하여튼 이런 이타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이기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말로는 소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이거 전적인 순수한 알트루이즘, 비네벌런스, 관대함을 베푸는 거,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 순수한 알트루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적 있잖아요. 철로에 누가 떨어졌어요. 지하철로에. 그걸 보고 내가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분이 아마 불교도였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죽으신 분은. 그래서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뭐 개신교다, 예수님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성경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뺏기고 헐거벗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 뭐 판사, 관료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지나가면 난 바빠서 못해. 이건 다 유대인인데.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을 도운 사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이에 혼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경멸했거든요. 혼혈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마실 것도 주고 여관까지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돈도 주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빚까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도 다 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있을 때 누가 돕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은 anyone who is in need, 필요한 사람이고, we must go, 우리는 가서 as far as,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돕는 것,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타심이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공유지의 희극으로, pleasure of commons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 돕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정도에서 일어나요. 가족 정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 나하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밥값 내지 않으면 밥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옆집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표현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no reason to believe tha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no matter how well-meaning, are better a solving problem than the people on the spot who have the strongest incentive to get the solution right.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 시장 실패의 문제를 누가
누가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 공공경제론 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린 오스트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관료, 뷰로크렛, 관료, 공무원과 폴리티션, 정치인이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누가 나타나요? on the spot, 그 현장에 있는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걸 당사자주의라고 하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지, 그것은 정치인이 해야지,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실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자치고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의 이런 이제 공유지의 관리가 비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희극, 플레저, 기쁨, 공유지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저의 좀 메시지로 말씀드리면서 제 9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좀 유익한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정학도로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